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법제론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3교시 3교과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그 영역이 바로 사회복지 법제론이 되겠는데, 사회복지 법제론의 출제 비중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사회보장기본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을 통해서 약 30%,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 법률과 공공부조 관련 법률을 통해서 약 40%, 그리고 법학 개론을 통해서 약 5에서 10%, 그래서 한 80% 정도가 나온다고, 80%는 그냥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강의를 자꾸 그 이후에 기타법을 가지고 자꾸 강조를 하고, 또 개정 법률을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기타 법률에서 세 문제를 가지고 보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통 정책론에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장애인 복지나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이런 데는 소위 정책론적 접근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전부 법제화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법학 개론을 1시간으로 하고, 사회보장기본법, 또 사회복지사업법, 5대 사회보험법,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 그리고 기타법으로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공공부조법인 긴급복지지원법, 또 영유아복지법, 또 그런가 하면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기타 법도 나올 거 참 많죠. 또 협동조합 기본법, 이런 정도로 우리가 다룸으로써 여러분이 시험 보는데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밀어붙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법 종론에서 322페이지부터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걸 알고 싶으시겠지만 시험용으로서는 많은 걸 안다고 해서 고득점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실질적인 핵심 부분을 얼마나 집중적으로 보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를 믿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사회복지법을 가지고 출제될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1번 보시면서 사회복지라는 것은 시공에 따라서, 시대와 또 국가나 민족 이런 거에 따라, 시공에 따라서 사회복지는 다르게 다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사회복지법 보면은 단일한 법률, 자, 출처를 것은 우리나라에는 단일법전이, 사회복지 관련 단일법전이 없다는 것이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은 단일한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법률들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 또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을, 많은 사람들은 사회복지법을 민주국가를 전제로 한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은 사회국가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전제해 두셔야 됩니다. 또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법을 포함한 법의 이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복지법도 역시 일반 법률과 마찬가지로 형식적 의미의 법률과,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법률이라는 것처럼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23페이지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유의적 형식을 갖춘 재반법규, 맞아, 법전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는 재반법규는 형식적 의미의 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거기 보면 다시 똑같이 했지만 2번에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복지 법전이 있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형식적 의미라고 하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는 통일된 단일 법전은 존재하지 않는다. 왼쪽 페이지 1번에서 2번에서 본 것처럼 역시 여기도 1번에 2번에 우리나라 경우에는 통일된 사회복지 법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는 것은 사회복지란 말이 붙고 안 붙고는 관련 없이, 말하자면 법적 존재의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법규 업무 내용이나 목적, 기능 등에 따라서 사회복지법의 개념이 정의되느냐 아니냐를 따지는 그 내용이나 목적, 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가지고 사회복지법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번에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은 사회정의, 사회형평, 연대, 통합, 인간다운 생활, 또는 생활추구, 행복추구권 등과 같이 사회복지의 법 규범에 내재하고 있는 공통된 법 원리와 가치에 부합하는 법규를 말하는 걸로써 사회복지란 명칭이 붙었냐 안 붙었냐 이것도 중요치 않고, 형문법으로 존재하느냐 불문법으로 존재하느냐 이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나 의미, 가치가 사회복지에 관련된 것이냐 아니냐, 거기에 부합하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에서 했는데 뭐 이것만 있는 건 아니지만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에 보면 정의의 실현. 자, 페이지 넘어가 보십니다. 법적 안정성. 또 한목적성. 보통 일반적으로 법의 존재, 법의 목적 그러면 3대 목적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역시 사회복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의 실현과 법적 안정성과 한목적성, 그 외에도 뭐 질서의 유지 등을 들어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여러분들은 323페이지에 있는 그 정의에 보면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을 좀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로 이렇게 나누고 있죠. 323페이지 보시면 평균적 정의와 배분적 정의나 평균적 정의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절대적 평등의 개념을 말하는 것이고 배분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 비례적 평등, 상대적 평등의 개념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정책에서 최하한선, 하한선은 절대적 평등을 가지고 시작을 하되 실질적인 현장에서는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배분적 평등으로 그 기여도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평균적 정의 그리고 배분적 정의로 했지만 평등의 개념을 한다면 평균적 정의는 절대적 평등을 그리고 배분적 정의는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존재 목적 제목으로 가볍게 존재 목적 보면 2번에 인간다운 생활 보장, 사회복지 증진, 또 소득 재분배, 사회적 총합 등을 들어볼 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법원이 325쪽에 나와 있지요. 법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법의 존재 형식을 가지고 법원 또는 법의 존재 형식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성문화되어서 존재하는 성문법과 성문화되지 않은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불문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성문법에는 가장 최상위법으로 헌법이 있고 헌법 밑에 법률 그리고 법률 밑에 명령으로서 시행령이라고 불리는 대통령령과 시행규칙이라고 불리는 총리령, 부령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에서 제정하는 조례 그리고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 시행하는 자치 규칙이 존재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성문화된 법전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어서 성문법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문법이라는 것은 성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을 총칭하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관습법이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반복되어 온 관행이 서로 법으로서 존재 의미를 부여받는 것을 관습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관습법이 있고 또 조리가 있고 사회통념, 조리가 있고 또 그러면 판례법이 존재를 합니다. 판례법. 자, 이런 등등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의 법원 존재 형식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봤던 거 한번 여러분 정리를 해보시죠. 사회복지법. 사회복지법의 유형은 우리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내용 뭐냐면 유형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여기에는 유형과 내용으로 이렇게 설명한다면 여기는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과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있습니다. 형식적 의미는 유형에 초점을 두는 거죠. 유형, 형식적, 성문화된 법전으로 존재하는 이런 것은 형식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형식적 의미. 그에 비해서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명칭이나 이런 형식은 전혀 가르치지 않습니다. 이건 유형의 정의, 이건 내용이나 의미의 명칭이니 이런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내용이나 의미에 초점을 두고 사회복지 관련 법이냐 아니냐를 따져보는 것은 실질적 의미의 사회복지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목적. 사회복지법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가장 일반적인 법률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에는 정의의 구현, 정의의 실현, 또 그런가 하면은 법적 안정성, 또 그런가 하면은 한목적성,
한목적성. 또 그런가 하면 질서 유지, 유지 등을 이렇게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정의, 법적 안정, 한목적성은 3대 목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음에 법의 중요한 것이 바로 이거죠. 법원입니다. 법원. 법의 존재 형식이지요. 법의 존재 형식. 법의 존재 형식에는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존재를 하고 있는데, 성문법으로 존재하는 유형이 법전의 형태로 가시화되어 있는 이런 성문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당연히 헌법을 기초로 해서 법률 그리고 명령이 존재를 하죠. 명령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이렇게 불리우는 명령이 존재를 하는데, 시행령은 대통령령을 시행령이라고 하는 것이고, 시행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총리령과 부령을 총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우리는 법령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법령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한 것은 자치은 자치법규칙,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것은 지방조례라고 하는 것이고, 법령과 조례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시행하는 것은 자치규칙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자치규칙이라고.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성문법의 형식으로 존재를 합니다. 그에 비해서 불문법으로 존재하는 것은 역시 뭐니 해도 오랜 역사가 반복되어서 법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관습법, 또 조리, 또 그러면 판례법 이런 등등이 불문법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25, 326, 327페이지를 본 겁니다. 자, 그 사이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325페이지 보면 법원의 의미. 자, 보겠습니다. 법의 존재 형식을 말하고 있는데, 법의 존재 형식, 거기 보면 법원의 효력순위, 거기다 중요 표시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법의 효력순위가 나와 있습니다. 법의 효력순위를 보시면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또 그런가 하면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 지면상 쓰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 법원의 효력의 순위는 먼저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신법 우선의 원칙을 반드시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역시 중요시하고. 다음에 327페이지를 보시면, 327페이지 보면 사회복지법에는 일반적인 법처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연법과 실정법. 자연법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연적 질서를 근본 이념으로 하는 법은 그냥 총칭해서 자연법이라고 하고, 이 자연법이라는 것은 시공을 초월해서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이 적용되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연법. 그에 비해서 실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법적 타당성과 사회적 적합성을 기준으로 제정된 법은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또 시대에 따라서, 또 국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법은 실정법이라고 합니다. 거기 관계 중요 표시하시고, 실정법은 자연법에 의해서 정당성과 타당성을 인정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자연법은 실정법을 통해서 그 이념이나 정신을 구체화합니다. 또 자연법은 실정법 제정이나 개정의 근거가 된다. 바로 이런 것도 역시 관계 중요 표시해 두시면 됩니다. 그 중에 실정법은 시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경험적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법을 실정법이라고 하는데, 실정법에는 국내법과 국제법이 있습니다. 국제법은 헌법 규정에 의해서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과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법은,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런 헌법 규정에 의해서 국내법처럼 이렇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데, 어떤 국제법이 있고, 그다음에 국내법에는 공법과 사법이 있습니다. 공법과 사법.
그런데 이 사유가 복잡하게 다양했다면서 그러면서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으로서 사유법이 등장을 해서 오늘날에는 이 국내법의 영역을 공법, 사법 그 중간적 영역으로 사유법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공법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이런 등등으로 나와 있는 것은 실체법입니다. 실체법. 내용을 담고 있는 거지요. 그에 비해서 절차법이라고 해서는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또는 파산법 등등 어떠한 재판의 절차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은 절차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법에는 실체법과 절차법으로 나눠볼 수가 있다. 그에 비해서 사법으로서는 민법이나 민법의 특별법 지위를 가지고 있는 상법이 있고 중요한 것은 사유법이 되겠죠. 우리와 관련된 사유복지에 관련된 많은 영역이 사유법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유법에는 노동법이나 경제법도 있지만 우리의 기본법인 사회보장 관련 법률들은 모두 사유법의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장 관련 법률은 사유법입니다. 까지 넘어가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328페이지 보면 그에 대한 해설을 쭉 붙여놨는데 국내법과 국제법. 자, 그건 아시는 거고 그 다음에 공법, 사법, 사유법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사유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래 사유법을 보시면 사유법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유법은 제3의 법 영역으로 국민 간 법률관계를 자유의사에 이름하지 않고 국가가 공평의 원칙에 가하여 조정 개입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을 사유법이라고 합니다. 개인과 개인과는 사실은 사법 영역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국가가 공평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개입해서 그 권력관계를 조정하는 이것을 사유법이라고 한다. 사유법은 사법적 영역에 공공의 성격을 주입하여 사법 영역에 공공의 성격을 주입하여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경제법, 노동법 그리고 사회보장 관련 법률이 있다. 자, 이렇게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근대법의 3대 원리와 수정 원리가 있는데 그건 좀 B급이지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근대 민법이 성립하는 3대 원리는 사유재산권 절대자유의 원칙, 또 계약자유의 원칙, 자기책임의 원칙이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절대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의 원칙이라고 하고 계약자유의 원칙은 사적자치의 원칙 또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비해서 자기책임의 원칙은 과실책임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사유재산권 절대자유의 원칙 또는 소유권 절대의 원칙은 틀린 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자기 재산이라 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산에 있는 나무를 다 비워버리면 그로 인해서 파급되는 파생되는 산사태나 또는 홍수나 또 가뭄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가?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관여할 바는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있는 피해는 누가 져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현대 민법에서 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개정을 해서 소유권 제한의 원칙으로 헌법 제23조 단서조항 등을 통해서 소유권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절대란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이 소유권 제한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자유의 원칙. 계약자유에 우리 보면 채권자와 채무자, 자본가와 근로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사적 의사를 통해서 법률행위를 이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계약이 나란히 있지만 칼날과 칼자루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대 민법에서는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에 자기책임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도 사실은 어떠한 자본가의 잘못이 있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산재와 같은 데는 책임질 일이 없다라고 한다고 해서 산업 발전에 지대한 방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뭘로 바뀌었어요? 무과실 책임의 원칙. 특히 우리나라의 산재법이 바로 무과실 책임에 근거한 사업주 책임보험의 의미를 갖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과실 책임의 원칙도 무과실 책임의 원칙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328페이지 밑에 박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329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329페이지 보시면 거기 일반법, 특별법이 있습니다. 일반법, 특별법이 있는데 당연히 우리가 앞에서 보는 것처럼 법원 효력의 우선순위는 상위법 우선의 원칙, 특별법 우선의 원칙, 그리고 신법 우선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일반법과 특별법이 있다면
자, 민법은 사법 중에 일반법이고 상법은 민법의 특별법의 지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또 국민연금법을 보면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과 맺은 사회보장 협정이 있다면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보장협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회보장협정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제법은 국내법과 같은 요령을 가진다 해서 사회보장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요령을 가진 이런 의미로 해석됩니다. 그러면 국민연금법과 국내법과 같은 요령을 가진 사회보장협정은 어떤 지위를 가질까? 당연히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협정에 대하여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고, 사회보장협정은 국민연금법의 특별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보장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를 기준으로 일반법은 장소적, 인적, 사항적 제한이 없이 적용되는 법을 말하고, 특별법은 특정 지역, 특정인, 특정 사항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법은 특별법이라고 한다. 일반법과 특별법이 상충할 때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을 적용을 한다. 그래서 3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나 사회복지사업법 등은 아동복지나 노인복지 그 기타 관련 법률의 일반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 주시고, 다음에 실체법, 절차법 맞죠? 실체법, 절차법. 형법, 민법, 상법은 실체법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절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에 관련된 권리와 의무 실현 절차를 규정한 법으로 행정절차법, 형사소송법, 또 그런가 하면 민사소송법, 파산법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절차법의 의미를 갖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법의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의 해석 방법이 있는데, 자, 사회복지법의 해석. 사회복지법의 해석은 법규적 해석이 있고, 그리고 이론적 해석이 있습니다. 법규적 해석이라고 것은 법령에 의해 법령 해석을 말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보통 법규적 해석에서는 보통 법규 보면은 목적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정의가 나와 있는데, 정의와 같은 것이 바로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의. 수급자란, 수급권자란, 소득 인정액이란 이렇게 쭉 정의를 붙여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바로 법령 해석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론적 해석이라고 할 적에는, 이론적 해석에는 여기는 유권 해석이 있고, 유권 해석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학리 해석, 물리 해석 등이 있습니다. 자, 먼저 보면 유권 해석이란 국가기관이 주어진 권한에 기하여 이렇게 하는 해석, 주어진 권한에 기해서. 그래서 국가기관, 공권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는 공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권 해석에는 입법부에 의해서 하는 입법 해석, 또 행정부 자체가 하는 행정 해석, 그렇죠? 그리고 또 법원에 의해서 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해준 사법 해석 등은 바로 국가기관이 이끌어가는 기관이 이끌어가는 이 해석은 유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학리 해석과 물리 해석이 나와 있는데, 학리 해석, 또 그러면 물리 해석이 있습니다. 학리 해석과 물리 해석. 거기 학리 해석이라고 하는 학자가 학문적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학자가 학문적 입장에서 이끌어가는 해석은 학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일명 거기 때문에 이 유권 해석에 대한 것으로서 무권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학리 해석은 학자가 어떤 구속력이 학리 해석은 다 구속력은 없습니다. 이것은 무권 해석이라고 합니다. 무권 해석. 그에 비해서 논리 해석이 있죠. 물리 해석이 있습니다. 물리 해석이 있는데 거기 보면 물리 해석 자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 규칙이나 사회 통념에 따라 확정하는 자구나 문장의 뜻을 법령이 구성하고 있는 자구나 문장의 뜻을 문법 규칙이나 사회 통념으로 문법 규칙이나 사회 통념을 기준으로 해서 이끌어가는 해석은 물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논리 해석이 있는데 논리 해석의 범위가 양이 황만한 거지요. 그래서 제목만 적겠습니다. 4번에 논리 해석.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329페이지에 있는 것은 의미 해석이죠. 의미 분석입니다. 의미 해석일.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논리 해석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확장 해석도 있고 축소 해석도 있고 또 유추 해석도 있고 또는 보정 해석도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거기 보시면은 이 논리 해석이라는 것은 물리 해석에 대한 대책으로서 물리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문법 규칙에 맞느냐 어찌느냐 여기에 그런데 여기는 의미에 초점을 두는 거거든요. 논리 해석은 거기에 보면 확대 해석, 조문의 의미를 물리적 의미 이상으로 해석하는 축소 해석은 법령의 자구의 의미를 물리보다는 제한하거나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을 축소 해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페이지 330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유추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그래서 유추 해석이 중요한 거죠. 당해 사항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 입법 이유가 동일한 유사 사실을 정하고 있는 다른 규정을 당해 사항에 적용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것을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추 해석, 논리학적 접근으로 해서 의미를 분석하는 논리 해석에는 다양한 해석, 보정 해석도 있고 확대 해석도 있고 축소 해석도 있고 물론 해석도 있고 다 그러겠지만 특히 유추 해석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한 당의 규정, 당 규정이 없을 때 그와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제정된 다른 법령의 규정을 가지고 본 사안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법적 효과를 인정하는 해석을 유추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30페이지에 있는 그 유추 해석에다가 여러분들 중요 표시를 하시고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법학개론으로서는 접근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정도에서 총론의 입장을 마감진 걸로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법인 사회보장 기본법 그리고 사회복지사업법 그리고 사회보험 관련법 이런 차례대로 쭉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